아바 요양TV 함께 도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누리는 어여님들 어여 오이소 38회 자격시험 오후 홀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20개가 출제되어 다소 많은 편이었고 기존에 자주 나오던 유형이 아니거나 약간 모호한 문제가 7개 정도 나왔지만 전체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후 홀수형 1교시 필기 3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1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운동을 한다. 정답은 네,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필기 시험의 첫 문제인데, 자, 항상, 자, 어디서 단원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 대상자의 첫 단원이죠. 자, 여기에서, 필기 시험은 항상 시작이 되고, 자, 출제 빈도가 항상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반복된 문제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1번 문제 같이 노년기에 건강한 생활을 보내는 방법이 이게 좀 최근에 자꾸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문제 내용입니다. 자, 3번이 답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봐야 되겠죠. 건강진단을. 자, 1번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자, 이거 아닌 건 아시겠다. 그죠? 적극적으로 격려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생산적 사회활동을 격려한다가 맞습니다. 2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 몸의 질환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일단 위주로 식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시에 영양 보조식품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식사가 위주가 돼야 되고 영양 보조식품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그래서 상태에 맞는 음식이 위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4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자, 우리가 뇌는 자꾸 자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단조로운 생활은 아니고 사회적 관계,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죠? 5번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운동. 자, 2시간 이상 고강도 이런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 어르신들의 그 대상자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본인의 그 신체 기능에 아주 적합한 적당량의 운동을 지속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일 최소 한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같은 거 그죠? 유산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다면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20분 이상 근력 운동까지 포함을 시키면 더 좋겠다. 그죠? 정리하십시오. 문제 2번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외향성 감소 2. 의존성 감소 3. 조심성 감소 4. 가족 내 역할 증가 5.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네, 1번 외향성 감소가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는 키워드가 노년기의 특성을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교재에 노년기의 특성을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요 3가지가 구분되어 나오고 지금 2번 문제에는 주로 여기 심리적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쭉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기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특성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심리적 특성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출제는. 자, 그래서 외향성이 감소되고 그러면 내향성은 이제 증가됩니다. 내향성은 증가한다. 내성적인 성격. 자, 그럼으로써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 보시면 되죠.
2번 의존성 감소. 자, 의존성은 어찌 됩니까? 자, 증가합니다. 그죠? 증가한다. 자, 그래서 신체, 심리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의 의존성이 증가한다. 보시면 됩니다. 3번 조심성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그죠? 증가. 자, 그래서 자신감의 감퇴나 어떤 또 중립적인 자세를 그래서 취하게 되고 결단이나 행동이 좀 느리고 신중해집니다. 자,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 1, 2, 3번 외에 심리적 특성에 또 추가로 우리가 알아놔야 될 것은 자, 생애에 대한 회고를 하게 되죠. 이제 과거 살아온 그 인생이 몇십 년 길다 보니까 그 옛날 과거가 계속 생각이 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우울증 증가, 경직성 증가도 자주 나오죠. 그죠? 특히 이 경직성에 대한 또 출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경직성, 융통성 없다, 뭐 고집스럽다 이런 거 있죠. 자, 이것의 특징은 익숙한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고 새로운 도전을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또 증가한다. 이러한 것이 다 심리적 특성에 또 해당이 된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족 내의 역할이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봐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자, 사회적 이건 특징인데, 자, 은퇴와 함께 돌보는 역할에서의 어떤 상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상실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죠. 5번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가 아니라 감소가 되겠다, 그죠? 자, 이것도 사회적 특성입니다. 신체 기능의 좀 쇠퇴로 인해서 잘 이제 바깥 출입이 좀 어렵고 하겠다, 그죠? 입원을 한다든지 그러시다 보니까 어쨌든 사회관계의 축소가 좀 일어난다 보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3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청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 노인 등록 관리 4. 지역사회 독거 노인 실태 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자, 정답은 네,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이하기에 앞서서 우리 단원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개론 중에서도 두 번째 단원 제도 및 서비스 요 단원이 나오죠. 자, 이 단원에서 출제 빈도가 한 5개에서 7개 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 특히 우리 어연님들이 이 제도 및 서비스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법과 좀 관련되다 보니까 그래 좀 익혀주셔야 되고 자 3번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키워드다 그죠? 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요 요양이라는 내용을 조금 눈여겨봐놔야 됩니다. 이 요양이 들어가면 우리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요 공동생활 가정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주거와 어떤 급식까지 다 제공을 하고 기타 요양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 거죠. 자 1번 노인 일자리 제공은 자 어디서 하는 거냐면 자 일자리 지원 기관이나 시군구가 주관을 하는 거다 보면 되고요. 이게 다 지금 1번부터 4번이 노인 복지 사업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일자리와 관련한 내용이고 2번 성년 후견 사업 시행은 치매 어르신, 치매 환자 성년 후견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거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치매 노인 등록 관리는 어디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주관하고 4번 지역사회 독거 노인 실태 조사는 시군구 자체에서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노인복지 사업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는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복지시설의 하나의 유형인데 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도 또 간간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노인복지시설 종류는 크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가복지시설 그 다음에 재가노인 우리 방문 요양 서비스 하는 데 있죠. 재가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요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요 의료복지에 해당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자, 살펴보면 두 개가 해당이 됩니다.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 시설은 우리 요양원 있죠. 우리 요양보호사분들 실습 나가고 하는데 있죠. 거기는 대상자가 10인 이상일 때 이 요양원에 해당이 되고 자, 그다음에 9인 이내로 규모가 작을 때는 요양 공동생활 가정 조금 더 가정과 같은 좀 환경이겠다. 그죠? 좀 소규모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두 군데는 다 주거 여건과 급식을 제공하고 어떤 요양 서비스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자, 그런 급여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복지시설 정도의 종류는 좀 눈에 좀 익혀 놓으십시오. 문제 4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첫째,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용구를 제공함. 둘째,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함. 보기 1. 재활급여 2. 가족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 보호급여 정답은 네, 3번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의 키워드는 우리가 장기요양급여 유형을 이제 알아야지 이 문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보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기타 재가급여를 해서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번에 뭐 재활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에 지금 요 재활 뭐 관련 지원해 놓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죠? 1번이. 그래서 1번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 요양 표준 서비스 중에서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가 있는데 그 안에 요 재가 급여, 재활 급여입니다. 재활 서비스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뭐 주야간 보호센터나 요양시설에서 보통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가. 자, 그렇게 좀 이해는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노인장기 요양급여 유형을 우리가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고 기본이라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장기 요양급여의 유형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개입니다. 자, 이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것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다음에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그다음에 기타 재가급여 해가지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요 복지용구와 관련한 서비스다 해당이 서비스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요양원, 요양시설에 우리가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양시설은 10인 이상, 그 다음에 요양공동생활가정 아까 9인 이내라고 했죠. 자, 요런 데서 계시면서 종합적으로 제공을 받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문제 5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보기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네, 1번 노인복지관이 해당이 됩니다. 자, 5번의 키워드는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경우에 우리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유형을 좀 물어보는 것인데 자, 노인복지관이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등급 외자 우리 A, B, C형으로 나뉘어서 등급을 받는다 그죠 여기도. 근데 여기 복지관 외에도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뭐 종합 서비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이러한 서비스도 필요시에는 선정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 이 서비스들을 우리가 보통 생활관리사분들, 생활지원사라고 하죠. 자, 시군구 거기에서 이제 제공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 3, 4번을 보면 우리가 앞면 많아야 되죠. 우리 요 바로 앞에서 그 급여 유형에서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였다. 그죠? 자, 재가급여 2번, 3번, 4번은 다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요양시설은 뭐에 해당됐습니까?
그죠?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요양시설, 그다음에 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한다. 요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 6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첫째,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둘째,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한다. 자, 보기 1. 정서 지원 서비스. 2.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네, 2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 6번 문제의 키워드는 말 그대로 우리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오히려 한 번씩 뭐 생략될 때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표 있죠. 그 표준 서비스 유형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보면, 자, 우리 요 4개 요 서비스 처음에 나오는 요 4개는 너무 기본적인가 더욱더 알아놓으셔야 되죠. 자, 우리 지금 문제에 나왔던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요 3번째 해당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외출 시의 동행, 그 다음에 일상 업무 대행, 이런 것들이 2개가 이제 서비스가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말 그대로 대상자의 몸이 불편한 대상자의 신체에다가 어떤 뭔가를 다 지원해주고 보조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 자, 내용을 보시면 세면 돕고, 자, 구강 관리, 머리 감기고, 뭐 몸 단장하고, 옷 갈아입히고 이런 거 다 목욕시키고 이런 개인 위생과 관련한 거 다 해당이 되죠, 그죠? 뭐 신체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와 관련한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설하는 거. 자, 화장실 이용 돕는 거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체위와 관련한 거 있죠. 신체 거동이 불편하니까 체위 변경, 이동 돕고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기타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이런 기타 전반적인 게 다 신체에 적용되는 것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은 말 그대로 가사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니까 말 그대로 일상생활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내용들을 못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같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사, 그 다음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요게 일상생활, 그 다음에 개인활동은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정서 지원은 말 그대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거다 보면 됩니다. 자, 말벗, 격려, 위로, 그리고 생활 상담도 해당이 되고, 기타 이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뭐 대피를 한다든지 대신 뭘 읽어드린다든지 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그림판, 문자판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요 4개는 너무나 기본이니까 꼭 당연히 아셔야 되고 아까 제일 끝에 보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이런 게 또 나왔죠, 보기에. 자, 이 애들은 말 그대로 뭐 주야간 보호센터라든지 뭐 요양원이라든지 재활과 관련한 서비스이다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물리치료도 포함이 되고 뭐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재활치료, 기타 재활치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우리 그 치매 어르신들 인지 자극 훈련 프로그램 하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기능 회복 훈련이다. 그리고 치매 관리 뭐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응급 상황에 대처했을 때 뭐 응급 서비스, 자, 이런 것도 간호와 관련한 내용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의 유형이니까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보기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정답은
네, 4번. 응급 상황에서는 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가 뭐 정답입니다. 당연하죠. 자, 7번에 키워드는 요양 서비스를 이제 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원칙을 좀 물어보는 것인데 답이 4번이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틀렸을까요? 자, 가래를 흡인한다는 이거는 의료행위죠. 우리 석션 한다라고 하죠. 자, 이 흡인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됩니까? 의료인에게 맡겨야 되죠. 그래서 의료행위는 금지다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상황에 따라. 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자 사전에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우리가 서비스가 딱 계획이 되면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몇 시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서비스에 대한 거는 미리 계획된 거는 사전에 서로 동의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일부 본인 부담은 이제 대상자나 가족이 내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상해에 따라 이랬다가 마이 서비스 제공하고 비용 청구했다가 적게 서비스 제공하고 적게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거 빼고는요. 자 3번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가 아니겠죠. 뭐가 더 우선시돼야 됩니까? 자, 대상자의 선호나 욕구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 그래서 반영이 돼야 된다 보시면 되죠.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가 종결돼야 됩니까? 아니죠. 더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상태 변화가 있다 할 때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가족에게 정보 전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필요시에 진료가 더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연계가 되도록 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 8번. 다음과 같은 노인 학대의 유형은 첫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둘째,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셋째,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보기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네, 3번. 신체적 학대가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의 유형은 지금 단원이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 자, 인권과 직업윤리라고 하는 세 번째 단원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개론에서도 우리 필기시험에서도 그렇고 이 개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꼭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평균 10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8번 문제 또한도 이 노인 학대 유형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의 내용은 우리가 3번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뭐 방임이든 유기, 정서적 학대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노인 학대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몇 가지 언급이 되는데 지금 8번 문제에서 요 신체적 학대가 나왔었다. 그죠? 자,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공간에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통제를 하면 이것도 신체적 학대. 흉기로 협박을 하는 것도 신체적인 어떤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존에 위협이 되는 모든 행위들. 예를 들자면 가스, 난방, 수도 뿐만 아니라 음료, 식사 이런 것들의 접근을 차단시키는 거, 단절시키는 거. 그 다음에 보관 물품에 어떤 냉장고라든지 우리 음식 밥 있죠. 그 밥통 이런 것들의 접근도 차단시키는 거. 그 다음에 평소에 드시던 고혈압, 당뇨약, 심혈관약 이런 거 약물 복용을 단절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존 위협 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다 신체적 학대이고요. 그 다음에 약물 강제 투입 이건 뭐냐면 기존에 먹던 약물이 아니라 그 수면제 같은 걸 과다 복용시켜서 계속 잠을 재운다든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약물을 과잉으로 투입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시키는 것까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유기는 말 그대로 유기죠. 뭐. 그래서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오랫동안 왕래를 아예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시설에 입소를 시킨 후에 아예 연락 두절되는 것. 그 다음에 인지장애노인, 치매 어르신 이런 분들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거나 배회하게끔 고의적으로 가만히 놔두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유기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임도 많이 나오죠. 방임도 기본 틀은 뭐냐면 의식주와 의료적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라든지 각종 세금 같은 게 다 방치되어서 뭐 전기수도도 뭐 차단된다든지 뭐 다 끊겨져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중증 노인이 홀로 거주하게 말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전반적인 게 방임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는 말 그대로 언어 정서적 학대죠. 어떤 표정, 말 이런 걸로 정서적 학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접촉을 깊이 합니다. 같은 어떤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막 하기도 하고요. 막 벌레 취급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를 방해합니다. 어떤 모임이라든지 사람 관계하는 거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위협하고 모욕적인 어떤 비언어적인 행위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는 말 그대로 뭐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착취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노동을 시켜놓고는 강제적으로 노동시키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 이 전반적인 거 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9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네,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 노인복지법에 따라서요. 자, 학대 받는 노인을 보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또는 수사기관, 뭐 경찰서 해당되겠다 그죠? 거기에 신고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미신고 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라고 노인복지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동료 요양보호사 상의할 것이 아니죠. 이거는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다가 즉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꼭 신고를 꼭 못하면 그 센터에라도 시설에라도 즉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하면 개인정보를 다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거죠. 절대 이런 건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문제 10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 네,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 키워드는 산재 근로자 주요 보호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가끔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나오니까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산재 근로자 보호 주요 내용 첫째가 요양 중에 우리 이제 산재로 이제 인정을 받아가고 그 요양하는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이 산재와 관련한 이 급여들은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급에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인정받은 것은. 그 다음에 둘째,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우리 정답에 나와 있었다 그죠? 단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는데 어떤 불가피하게 내가 이게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이 된다 할 때, 나의 잘못으로 해고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는 이
산재 그 치료 중에는 안 되고 그 치료를 종료한 후 30일간 해고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기본권은 이제 보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금을 떼지 않는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급여 내용에 따라 얼마나 다투냐에 따라서 그 급여 그 유효기간은 다르겠죠. 자, 그래서 3년에서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간 유효하다. 자,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효기간 안에. 그 다음에 마지막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디다 빚을 졌는데 그 근로자가 빚진 그 채권자가 이 돈을 이 산재급여 받는 통장에 잡을 붙인다든지 압류를 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 한번 정리하십시오. 문제 11번.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시설에 입소시킨다. 2. 큰 소리로 훈계한다. 3.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4.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5.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네,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1번의 키워드는 자, 성적인 신체 접촉, 그러니까 성희롱을 받았을 때 우리 대처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봅시다. 자, 일단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다. 이고, 그 다음에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지금 답이다. 그죠? 분명히 표현한다. 맞죠? 그 다음에 피해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다고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보호자한테 알리는 것보다는 보고를 하고 해서 기관 차원에서 알리는 게 더 낫다기죠. 그래서 피해 사실을 일단 기관장에 보고를 하고 그럼 이 보고받은 기관장의 대처는 자 가족에게 기관에서 사정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습적으로 계속될 때는 어떤 녹취라든지 일지 작성이 필요해서 근거가 좀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문제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보기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네,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2번 문제부터는 우리 큰 단원, 우리 지금 인권과 직업윤리에 대한 지금 단원에서의 지금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이 12번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양보호사로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자를 상대로 우리가 케어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직업윤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건의료 인력들은. 자, 답은 3번이고, 자,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제한합니까? 자, 아니겠죠. 제한하면 안 되고 이 사생활은 유지하고 존중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존중한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정보도 비밀 유지가 잘 되어야 되고 누설해서는 안 되죠. 2번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자, 모두 수용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또 상호 대등한 관계다. 어떤 수직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대등한 관계고 어떠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의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또 도움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리 보시면 되죠. 4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자, 이런 선물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철저하게 교육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 좀 많이 꺼려 하시는데, 자, 원래는 질적인 서비스를 정말 제공을 하시려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계속 익혀야 되고 자기 개발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 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정답은 네,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가 정답입니다. 자, 13번의 키워드는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죠. 지급윤리 요 파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답은 3번이고, 자, 어르신이 지금 매번 대상자의 그 요구, 어떤 선호도를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임의로 시설의 어떤 규정대로 뭐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 토로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자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판단으로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묻고 그거를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도 시설의 규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좋아하는 머리폰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러니까 대상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보기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2.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은 네,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안내해드리면 됩니다. 자, 14번의 키워드도 그 지급윤리에서의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면제를 한다든지 저렴한 복지용구를 우리가 임의로 개인적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사서 준다든지 등등, 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복지용구를 개인적으로 살 수 있도록 유인 알선한다든지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항상 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자, 상황. 제가 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약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함. 보기 1.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약을 제공한다. 4. 생각해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정답은 네,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5번 문제 또한 지급윤리의 원칙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자, 그 상황을 보니까 제가 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대리 처방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해드리는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거부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리 처방을 받는다는 것은 불법이죠. 다른 사람이 대리 처방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
예외적인 것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안 되거니와 또 수고비를 줄 테니, 자, 임의로 개인적으로 수고비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2번, 3번처럼 다른 요양보호사한테 부탁해도 안 되고, 다른 대상자 거를 약을 드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같이 개인적으로 또 별도의 서비스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기본 원칙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대리 처방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안내드려야 되고, 그리고 임의로 보고 없이 수고비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별도의 서비스 계약도 하면 안 된다가 원칙입니다. 문제 16번.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 요법 5. 전기 광선 요법 정답은 네, 1번 손상 부위 압박이 정답입니다. 자, 16번의 키워드는 손목이 뼈 부종이 지금 급성으로 왔고 거기에 대한 급성기 초기 관리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인권과 직업윤리 큰 단원 중에서 뒤쪽에 우리가 나오는 근골격계 질환관리 이죠? 요 내용에서 지금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일단은 당장 삐었으니까 또 부종이 있으니까 압박을 해주는 게 좋죠. 자, 압박 붕대 있죠? 그런 걸로 감아주고, 그 다음에 2번, 손상 부위를 내리면 아무래도 부종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내리지 말고 약간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부종과 통증이 감소됩니다. 3번, 손상 부위의 스트레칭. 자, 스트레칭이 지금 비어있고 안에 내부가 정확하게 어떨지는 모르는데 우리 임의로 막 스트레칭 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안 좋다, 그죠? 그래서 항상 초기 우리 관리법은 고정입니다. 항상 고정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스플린트, 부목 같은 것도 뭐 대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안전하죠. 그 다음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고주파, 전기광선요법 이게 자, 급성기 이후 치료로 우리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기 관리와 급성기 이후 관리를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초기 관리를 보시면 자, 초기는 손상 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우리 치료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급성기 때를 말을 하죠. 자, 일단 먼저 휴식을 취해라. 말 그대로 밑에 이 고정을 해라 이 말이다, 그죠?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이죠. 자, 추가 조직 손상에 2차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 장치를 착용하는 게 좋죠. 안전하죠. 스플린트나 부목 같은 걸 대주는 거죠. 자, 냉찜질 급성 3일 정도까지는 냉찜질을 한다. 그 염증이 심하고 부종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갈 때는 통증이 있을 때는 온찜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압박 붕대로 압박을 하고 올리는 게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약물 투여도 하는 거죠. 저, 진통소염제, 그 다음에 근육이완제 이런 거 위주로 투여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가 지나서 자, 그 다음에 급성기 이후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급성기 이후는 자, 일단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도 이제 병행을 하는 거다, 그죠?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 있죠?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스테로이드. 우리가 염증이라든지 진통이 심할 때 우리 일반 진통소염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진통소염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합니다. 자, 투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투여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작용으로 근골격계가 더 허물허물하 이제 약해집니다. 그래서 건 손상 이런 것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너무 다량 장기적인 투여는 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물리치료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급성기 이후에는 우리가 온열 치료한 데 있죠. 아까 온수포. 자, 그래서 온수포. 그 다음에 적외선 있죠. 우리 물리치료 가면은 빨간 램프 같은 거 있죠. 그 적외선. 그 다음에 초육이라 해갖고 양초물에, 뜨뜻한 양초물에 넣었다가 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료. 진동이 막 되는 그 물치료 있죠. 물에다 진동이 되는 데다 담가
두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광선요법에 저주파, 고주파 치료 등이 있고 어떨 때는 또 상황에 따라 잡아 당겨주는 견인 치료, 추 같은 걸 달아가지고 자 그런 것들까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일단 정리하십시오. 문제 17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변이 묻은 하의는 소각한다. 2. 혈액이 묻은 침구는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3.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한다. 4. 분비물이 묻은 침구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5.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정답은 네, 5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정답입니다. 자, 17번의 문제는 우리가 감염성 질환 예방, 감염 관리 이쪽 내용이다. 그죠? 자, 분비물이 묻은 물품 처리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고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1일 1회 이상 닦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가래가 많이 빨리 차면은 하루에 2번도, 3번도 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씻어놔야 되고, 그죠? 자, 1번에 대변이 묻은 하의는 소각한다? 아니죠. 여러 번 묻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소각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대변뿐만 아니라 우리 분비물, 대변, 소변, 그다음에 가래 등등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는 따로 격리 장소에 배출을 해놨다가 따로 분리 세탁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분비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자 장갑을 착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깨끗이 손 씻기도 해야 되고요. 그 후에도 장갑 착용했다고 안 씻는 게 아니라 다 처리한 다음에는 또 장갑 벗고 손 씻기도 해야 되겠죠. 2번 혈액이 묻은 침구는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자 이거 항상 잘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죠. 자 17번 문제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혈액이 묻은 침구는 자 혈액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찬물에 먼저 닦고 뒤에 더운 물로 헹군다가 맞습니다. 찬물에 먼저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찬물 더운 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3번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한다. 자 가래도 자주 묻을 수도 있습니다. 가래가. 자, 그래서 분리 세탁하면 됩니다. 아까 분비물 같은 경우에는 묻었으면 분리 세탁하면 되고 그냥 일반 세탁 필요할 때는 소독을 하든 삶든 이렇게 해도 되죠. 자, 4번 분비물이 묻은 침구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옷이든 침구든 똑같죠. 분리 배출해 놨다가 따로 분리 세탁을 한다가 맞습니다.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문제 18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보기 1. 협심증 2. 대장암 3. 위궤양 4. 담석증 5. 췌장염 정답은 네, 3번 위궤양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문제 풀이 앞서서 우리 이제 단원을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자, 18번부터서는 우리 큰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있죠. 요 다 큰 장에서 이제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기가 문제 또 필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범위가 원체도 넓은 데다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평균 14개 정도 꼭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기초 지식 중에서도 첫 번째 단원인 노화의 변화와 질환이 언급되죠. 그 질환이 각 시스템별로 쭉 나오는데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소화기계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질환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거기서 소화기계에서 지금 해당되는 게 요 위궤양이다 보시면 되죠. 자, 그 위궤양의 원인이 18번에 키워드에 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원인일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알코올을 또 흡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과도한 어떤 약물 복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해당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증상이 속 쓰리고 상복부 불편감이 있다가 답이 3번인데, 자, 추가적으로 위궤양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위궤양의 증상은 소화불량, 불편감, 위에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위출혈, 천공, 또 협착, 좁아진 쪼그라드는 자, 그런 것까지 서로 세포의 손상에 의해서 협착이 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수술까지, 응급수술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요. 자, 치료를 보시면 그래서 약물요법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식이요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소화기계 질환은 무엇보다 식이요법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는 거 항상 먹어야 되고 양도 그렇고 또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심신의 안정, 아까 스트레스가 다 원인이기도 했고 흡연이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금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알코올도 당연히 뭐 금주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요 대장암도 우리 소화기계의 하나의 질환으로 언급이 돼 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대장암 하면 우리가 요인은 용종 있죠. 우리 대장 내시경 하면 뭐 떼낸다 하는 거 있죠. 폴립, 용종. 그 다음에 가족력이 해당이 될 거. 암은기죠. 가족력이 또 좀 높죠. 매일 알코올 많이 자극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장의 가장 좋은 건 고섬유식이, 고잔여식이었죠.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섬유식이나 이제 물 제대로 뭐 안 마실 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증상으로는 대표적인 게 혈변, 뭐 출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점액변이 또 하나의 또 특징이죠. 코같이 허옇게 묻어나오는 점액변, 그 다음에 설사변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 보면 되죠. 자, 치료는 무엇보다 아까 중요한 건 요거, 그죠? 원인이니까 고섬유식이, 충분한 물 이런 것들이 항상 습관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리해 두세요. 문제 19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손모운동 감소 2.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네, 1번 손모 운동의 감소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자, 우리 질환 파트에서도 호흡기계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고 자, 키워드가 이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를 지금 전반적인 걸 물어봅니다. 질환 어떤 하나가 나온 것은 아니고 자, 그래서 1번에 답이 손모 운동의 감소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아주 미세한 솜털 같은 손모 세포가 막 있거든요. 자, 이 애들이 할랑할랑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면서 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미세먼지 이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내부에 있던 분비물이 염증에 의해서 가래 같은 이물이 또 생기면 그걸 바깥으로 또 이렇게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손모 운동의 감소와 그 다음에 기침 반사의 또 감소, 또 기침도 제대로 또 못해요. 그런 반사가 저하되다 보니까 결국은 먼지를 필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염증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또 뭐가 됩니까?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도 기관지 내의 분비물이 더 오히려 뭐합니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 3번에도 보면 폐활량의 증가가 아니겠죠. 감소입니다. 감소. 자, 그 이유는 자, 우리가 폐포라고 하는 거 아시죠? 포도송이처럼 볼록볼록볼록 우리 폐 조직의 호흡기 조직의 마지막 말단 그 구조물은 우리가 폐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포도송이처럼 볼록볼록볼록볼록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죠? 그럼 이것이 충분히 탄력이 있어갖고 충분히 볼록볼록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확장돼야 가스관이 그 사이사이에 다 이루어지는데 배포가 쪼그라져 있고 충분히 확장이 되지 않아요. 풍선처럼 안 불려지고 그러면은 가스관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폐순환량 또한도 감소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심장으로 돌아온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들어온 거 있죠. 공기 이산화탄소가 심장으로 우심장으로 와서 그게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폐로 가서 우리 폐포 쪽에 있는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요 혈관들이 있거든요. 요 혈관까지 그 심장에서 온 이산화탄소가 전달이 된 다음에 요 혈관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폐포 밖으로 나가고 요 코로 들어온 요 산소는 다시 그
혈관 쪽으로 나가서 우리 온몸을 또 보내주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폐순환량이 감소가 됩니다. 폐로 가는 혈액순환 자체가 감소되니까 가스관 될 게 없습니다. 자, 이래저래 배포의 탄력도 떨어지고 폐순환량도 감소되다 보니까 가스관은 더 줄어들고 결국은 숨이 차게 돼 있다 보면 됩니다. 자, 아까 그 4번은 이거 기침 반사 아까 위에서 감소된다고 했죠. 자, 5번에 보면 호흡근의 근력 증가. 우리가 이 흉곽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거 있죠. 흉부 쪽에 있는 다 근육들이 이게 그 호흡 근육입니다. 자, 근데 그 근력들이 다 있다니까 위축되고 감소됩니다. 위축되고 근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호흡 시에 피로하고 결국은 충분한 심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흉곽이 자꾸 앞으로 약간 쪼그라져 이게 수그러져 있죠. 쫙 펴 있지 못하고 그러면 충분한 가스 교환이 되지 않는다. 흉곽이 확장되어 있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국은 기관지 내의 분비물이 나이가 들면은 증가합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거를 기억하십시오. 문제 20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시킨다. 4. 호흡곤란 시 앙와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네,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20번의 문제는 자, 질환 파트에서도 자, 호흡기계에 관련한 질환입니다. 그죠? 자, 20번의 키워드는 만성기관지염인데요. 말 그대로 만성적인 기관지의 염증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 만성기관지염의 특징은 그러니까 정의를 해보자면 기도가 좁아졌다가 이게 특징입니다. 만성적 염증에 의해서 결국은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기도가 좁아져 버렸습니다. 거의 이제 서서히 영구적으로 이제 반영구, 영구적으로 기도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굉장히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호흡곤란이 증가되겠죠. 자,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증상이 자, 기침을 동반한 가래입니다. 가래가 그렁그렁하죠.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 보니까 가래가 심하고 자, 가래가 심하면 우리가 보상기전에 의해서 우리 몸에 기침은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뱉어내려고 하는 기침 반사가 있죠. 자, 그래서 특히 이른 아침에 그 밤 동안에 안 움직이고 다 고여 있던 그 가래가 이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발작적인 기침과 함께 가래가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런 내용을 보시고, 자, 답은 5번이고, 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야 되겠죠. 자, 만성적으로 기도가 이제 좁아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기관지를 조금 확장시켜주는 약물을 투여해야 된다. 자, 1번, 심호흡을 제한한다? 아니죠. 지금 가스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가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또 가래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가스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호흡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격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단 배출도 자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심할 때는 본인 스스로 뭐 못 빼낼 때는 우리가 가래 석션, 그 흡인까지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뱉어내야 되는 게 가스 교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2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자, 우리가 기도가 좁아져 있을 때는 아주 자극적인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뜨겁고 차은 것 안 됩니다. 자, 기도가 경련이 올 수 있고 기도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뜨겁고 차은 거, 그 다음에 자극적인 거는 다 안 된다. 여기서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가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거 다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양을 소량씩 드셔야 됩니다. 소량씩. 또 열량 칼로리 소모는 또 심하거든요. 호흡곤란을 막 호흡곤란이 심할 때는 막 호흡을 크게 겨우겨우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주 드셔야 돼. 그러니까 소량씩 자주. 배가 부르면 충분히 숨쉬기가 심호흡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죠? 복부에 있는 배가 우리 흉곽을 누르기 때문에 충분히 흉곽이 확장되지 못하므로 가스교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앉히고
그죠? 배가 너무 불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소량씩 드시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3번.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자, 환기는 하는 건 좋죠. 좋은데, 찬 공기가 직접 들어와서 노출이 되면 안 되죠. 그럼 기관지도 수축이 확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안 좋다. 대기오염도 마찬가지고, 뭐 황사먼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호흡곤란 시는 반드시 자세가 무슨 자세여야 됐습니까? 앙화이는 그냥 똑바로 평평하게 누운 자세죠. 똑바로 누운 자세. 이거 아닙니다. 그럼 숨이 더 찹니다. 자, 그래서 무슨 자세? 반자위를 취해야지 우리가 흉곽이 충분히 확장되어서 폐포가 확장되어서 가스 교환이 그나마 되게 하는 자세다 보면 되죠. 자, 요런 것들 정리해 놓으십시오. 문제 21번.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보기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정답은 네, 2번 흉통입니다. 자, 21번 문제는 우리 질환 파트 중에서도 심혈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질환이 나와 있었는데 몇 개. 자, 지금 21번의 이 정의를 보면 관상동맥이 좁아졌답니다. 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맥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막 앞뒤로 전체적으로 관상동맥이 막 뻗어져 있는데, 자, 그쪽에 동맥이 좁아졌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심혈관계에 질환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동맥경화증이 언급이 돼 있었죠. 그럼 이 동맥경화증은 꼭 심장 쪽에 있는 이 동맥뿐만 아니라 뇌 쪽에 있는 동맥도 또는 사지에 연결되어 있는 다 동맥도 있겠죠. 자, 그럼 어디든 그 동맥이 막히고 좁아지면 그게 이제 동맥경화증인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21번은 그 여러 가지 동맥 중에서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좁아졌다. 이걸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거에 지금 증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동맥경화는 어떤 동맥이든 올 수 있는데 특히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을 막은 거죠. 관상동맥에 동맥경화 온 것. 그걸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이고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협심증은 막혔는데 그게 뭐 부분적으로 막힌 거. 자, 혈관이 이렇게 막혔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부분적으로 요 콜레스테롤 이런 찌끄레기가 막힌 게 이게 협심증이고, 자, 심근경색은 이게 완전히 이제 막힌 거. 그래서 아예 통과가 안 되겠죠. 이게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위급 상황입니까? 당연하죠. 심근경색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죠. 자, 이 애들을 다 통틀어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거의 이 애들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 흉통입니다. 흉통. 그러면서 압박이 눌리고 막 쪼이는 느낌. 그래서 응급으로 뭐 119 실리 오고 하죠. 자,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증상들은, 질환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우리 동맥경화는 뇌에 만약에 뇌 동맥에 뭐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결국 뭐가 됩니까? 뇌경색이 되겠죠. 그게 터지면 뭐 뇌출혈이 될 것이고, 사지 쪽에도 마찬가지고 다 동맥경화증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 22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네,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가 정답입니다. 자, 22번 문제는 골다공증인데 키워드가 자, 이 질환은 근골격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22번에는 그 예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5번이고 우리가 비타민 D가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자,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게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뭐 무용지물이죠. 제대로 된 대사 기능이 제대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흡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D도 꼭 같이 복용돼야 된다. 자, 근데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음식들이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표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뭐 대구 간류, 연어, 고등어, 장어 이런 거 있죠. 약간 기름진 기죠. 생선들이네요. 달걀, 유제품까지 뭐 과일로는 오렌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도 당연히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 흡수율을 돕는 비타민 D도 같이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우리 보통 칼슘 보충을 위해서는 우유를 뭐 매일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나와 있었죠. 근데 우유는 어르신들이 좀 거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죠. 우유를. 그래서 우유 대신에 두유라도 꼭 챙겨 드시도록 하면 됩니다. 자, 1번 자외선을 차단하면 됩니까? 자, 안 되죠. 비타민 D 합성,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돕기 위해서는 노출이 돼야 됩니다. 자, 비타민 D 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강렬한 자외선은 차단해야 된다. 이리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 2회, 2, 3회 정도 하루에 할 때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팔다리 위주로 이렇게 내놓는 게 좋다. 보면 되죠. 너무 강한 자외선은 금지. 자, 2번. 저체중을 유지한다. 자, 원래 저체중인 경우가 우리가 골다공증의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너무 저체중은 뼈가 약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뭐 골다공증이 올 확률도 높다 이 말인데 너무 저체중은 아니고 그냥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체중 부하 운동을 제한한다. 아니죠. 오히려 격려해야 됩니다. 자, 체중 부하 운동을 제한해야 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에는 체중 부하가 되면 오히려 관절이 또 맞닿아서 또 마찰이 와서 염증이 심해지니까 피해야 되지만 골다공증에는 반대로 부하 운동을 격려해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면 뜀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 할 수도 없지만 자 그래서 가장 제일 뭐 좋은 것은 걷기죠. 걷기. 걷기. 자, 그래서 격려한다가 맞습니다. 왜냐면 뼈의 말단에서 뼈 말단이 자극이 돼서 자, 뼈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하 운동을 해라 했습니다. 4번. 항혈전제 쌍기 복용. 자, 이런 약물 항혈전제 아스피린, 혈류 개선제, 헤파린, 항응고제 이런 것들을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근골격계가 약해진다 했습니다. 3개월 이상의 아까도 언급되지만 부신피질 호르몬 있었죠. 스테로이드 약제 들어보셨죠? 아까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을 오래 복용할 때는 오히려 근골격계를 약하게 한다. 그래서 장기 복용은 좀 금물인데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아프니까 또 항혈전제도 어떤 그 우리 질환 때문에 그 혈관계 때문에 또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어야 되지만 어쨌든 장기 복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문제 23번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분을 제한한다. 2. 기침을 하게 한다. 3.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네, 3번 변비를 예방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23번의 키워드는 복합성 요실금을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자, 어느 시스템? 비뇨기계 시스템에서 나오는 질환이다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 특히 복합성 요실금은 말 그대로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방광을 누르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자꾸 새어나오는 게 복합성 요실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잘 발생이 되죠. 왜냐면 여성은 이제 자연분만, 그러니까 출산을 하다 보면 또는 이제 임신을 통해서 자 무거운 그 몇 킬로가 되는 그 무게를 임신 동안에 그러니까 무게가 이 골반 쪽에 가해지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면서 자 복부라든지 골반 쪽의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힘이 아무래도 줄어들죠. 자 그래서 복합성 요실금이 더 잘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특히 여성들은 요로 감염에 의한 또 요실금도 잘 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변비를 예방해야 된답니다. 그럼 요실금과 변비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우리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좀 더 복잡하죠. 남성보다. 그죠? 그래서 입구에 제일 처음 요 입구가 우리가 요도죠. 그래서 요도는 요 요도로 올라가서 여기 방광이 연결이 돼 있고, 자, 방광은 또 신장과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 거 요관을 통해서 요 신장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고 요 요관을 통해서 내려와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 여기 방광의 요 조인근에 의해서 이제 수축에 떼어하면서 이제 소변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질이 있고, 요렇게 연결돼서 요 자궁이 요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성은 자궁이 일자로 쭉 서 있는 게 아니라 방광 위로 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자궁 전굴, 앞으로 굽어졌다 해서 자궁 전굴이죠. 자, 그 다음에 약간 사이를 띄우고 항문이 있고, 자, 여기 직장이 있고 S상 결장, 뭐 하행 결장 해가지고 이제 대장이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항문에 좀 가까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항문에서 이 대장균에 의한 요로 감염과 또 질염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또 요실금도 더 잘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비는 근데 왜 영향을 미치냐 이 말이죠. 요실금에. 자, 뒤에 이제 변이 이렇게 차다 보면은 변비니까 아무래도 복부에 요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변에 의해서 요 앞으로 이게 쏠리죠. 눌리겠죠. 자, 그러면 방광에 압력이 더 가해질 거고, 복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새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실금에는 변비도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번에 수분을 제한한다. 자, 수분을 제한하면은 안 되죠. 그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요로 감염이 더 잘 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어르신들이. 수분을 안 드실라 합니다. 물을. 자, 그 다음에 또 물을 계속 드셔야지 신장과 요 방광의 기능을 계속 원활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방광의 저장 능력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려면 계속 수분은 들어가야 된다 보면 되죠. 자, 2번 기침을 한다. 또는 4번에 줄넘기를 한다. 이건 오히려 방해되죠. 그죠? 자, 특히 복압성 요실금에는 이런 행위는 오히려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또 요실금을 더 좀 심해지게 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5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자, 카페인 아닌 거 아시겠죠? 자, 카페인은 우리가 이뇨작용이 있다고 하죠. 그죠? 이뇨작용. 그러니까 소변을 빼내는 작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빈뇨,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수분의 불균형, 그러니까 정체성, 수분을 더 줄이는 거죠. 우리 몸의 수분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수분의 불균형으로 탈수, 아까 말했던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이 더 잘 발생해서 요실금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문제 24번.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보기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정답은 네,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 24번의 키워드는 욕창 발생 위험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또 위험이 높은 사람을 지금 찾는 건데, 자, 24번은 지금 욕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파트? 자, 피부계의 질환에 속합니다. 그죠? 자, 그럼 욕창은 뭐냐 이 말이죠. 욕창은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한마디로 괴사하는 상태를 말하죠. 썩는 상태. 자, 그러면 왜 혈액순환이 안 돼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워있는 분들 계속 압박이 가해지죠. 특히 이제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 피하지방이 많이 없고 근육이 아주 얇은 그런 부위는 특히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와상 상태가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위험입니다. 위험 요인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기저귀 있죠. 기저귀 사용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다 보면 됩니다, 사실. 자, 그래서 기저귀는 그 환경이 굉장히 그 꿉꿉하죠. 습한 데다가 그 공기 환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소변이 그게 묻기 때문에 우리 대소변은 그 암모니아가 굉장히 독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계속 묻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피부에 균이 번식을 하죠.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또 바로바로 즉시 또 뭐 제거하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욕창이 더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 4번은 체위 변경이 일단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꼼짝 마라 하고 누워 있는 상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척수장애까지 있어요. 척수장애는 이제 하반신 마비 이런 걸 보통 해당이 되겠죠. 뭐 흉추에 흉수에 오면은 뭐 전신 마비가 될 수 있고 뭐 요추 쪽에 있는 척수신경이 이제 장애가 왔으면 하반신 마비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움직임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다 보니까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저귀 착용이 되는 게 더 이제 큰 심각한 더 문제이죠. 그러면 욕창은 더 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욕창은 이미 이제 발생된 거면 3단계 뭐 이렇게 4단계 돼버리면 정말 이게 낫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욕창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 다 어느 정도 그래도 걷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그죠? 1번은 걷기를 하고 있고 지금 즐기 그 다음에 2번은 지팡이 이렇게 짚고 그래도 걷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체중 부하 운동에는 어렵지만 아직 걷지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산책은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는 4번이다 보면 됩니다. 문제 25번.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보기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네,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25번의 키워드는 손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좀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서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디에 나와요? 손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신경계의 내용이다. 그죠? 질환이겠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뇌졸중이 우리가 뇌의 어느 부위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손해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그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우리 손해의 증상은 어지러움증. 왜냐면 우리 손의 기능이 우리 몸의 운동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 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지러움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몸의 불균형이 올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운동실조증 해갖고 이제 나오죠.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하거나 한쪽으로 계속 쓰러지려고 하고 제대로 어떤 뭐 물건을 잡지도 못하고 이런 운동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죠. 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자, 뇌졸중의 증상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번에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이건 인지기능 저하하면 우리가 딱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치매다. 그죠? 그래서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가 오죠. 그걸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죠. 이게 이제 뇌경색 뇌출혈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돼서 오는 거니까 혈관성 치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반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더 급하게 급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뇌졸중으로 의해서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서 실려갔는데 그 뇌졸중 치료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인지장애가 오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급성으로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있죠. 이건 특히나 좌측 뇌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실어증이 나타나거나 또 좌측뇌니까 우리는 항상 반대쪽에 편마비가 온다 했죠. 우측에 편마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실어증은 우리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라든지 아니면 말을 만들어
발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또 실어증도 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실어증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좌측 뇌에 손상이 됐을 때 증상이다 보면 되죠. 4번은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이거는 이제 시각, 그러니까 시신경에 또 문제가 됐을 때겠다. 그죠? 시신경이 지나가는데 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는 뭐 복시라든지 시야가 좁아진다든지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26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네, 5번. 동공지름의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26번에는 감각기계의 변화다겠죠.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 그래서 감각기계에서 나온 문제 출제이고요. 자, 답은 5번인데 이 동공의 지름이 그죠? 우리 동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딘 주는지 아셔야 되죠. 그죠? 눈의 제일 안에 우리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홍채가 있고 자, 여기 색깔 있는 홍채가 있고 요 안에 이렇게 제일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우리가 동공이라고 하죠. 우리 동공은 이 홍채가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곳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빛이 들어오는데 나이가 들면 이 동공의 지름 자체가 감소된답니다. 얼마나? 자, 이거는 시각과 관련한 파트다. 그죠? 우리 감각기계 중에서도 자, 20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빛의 양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게 들어오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침침합니다.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밝은 곳을 좋아하고 색상도 밝은 걸 좋아하고 환한 거. 자, 그리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1번은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주로 보통 증가하는 게 많이 없죠. 그죠? 자, 우리는 이거는 이제 촉각과 관련한 변화인데 자, 촉각에서 통증의 민감성은 감소된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뜨거운 것도 잘 드시고 어르신들이 좀 둔해지죠. 손이. 뭐 많이 뭐 요리하고 한다고 많이 데이고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통증에 대한 그 신경, 말초신경의 그 감각도 좀 예민하지 않고 좀 둔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의 둔화. 하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증가합니다. 왜냐면 원체 평생 쓰셨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조직이나 우리 그 기관들이 그 기능들이 많이 이제 감소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통증 자체는 많이 아프다 아야지야 하지만 어쨌든 그 민감성 자체는 감소는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2번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될 리는 없다 그죠? 자꾸 감소합니다. 자, 이건 청각과 관련한 내용이죠. 자, 고막이 어찌 됩니까?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집니다. 오히려 두꺼워져서 그 소리의 전달이 오히려 줄어들죠. 그래서 청력이 감소된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 또 잘 오고 또 이명 같은 것도 잘 올 수도 있고 자, 이명은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이명도 난청도 더 증가하죠. 3번 같은 계열의 혈액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구별이 안 되니까 그죠? 혼돈이 오죠. 자, 이것도 시각과 관련한 내용인데 자, 이게 우리가 여러 색을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 못하는 게 우리가 이게 백내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였다, 그죠? 자, 백내장은 우리가 우리 눈 안에 그 홍채, 아까 요 말했던 요 홍채 있죠? 요 홍채 그 뒤쪽에 보면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투명한 렌즈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투명하고 맑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혼탁해지죠.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흐의 변하는 그 황화 현상이 일어나서 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색깔 구분이 안 돼. 온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비슷한 색깔은 특히나 더 구분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어두우면서 비슷한 색깔은 더 구분이 어렵죠. 밝은 색 비슷한 것보다 어두운 색 비슷한 색깔들이 더 구분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 보라색, 보남파, 그죠? 보라색, 남색, 파랑색 이런 것들 비스무리하니까 잘 구분이 안 되죠. 4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다룰 수 있다. 자, 난청은 발생하는 건 맞는데 이것도 그러면 청각 쪽이겠네. 그죠? 자, 난청은 발생하는 건 맞는데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음은 오히려 더 잘 못 듣는다 했습니다. 무슨 중저음의 목소리가 더 정확히 잘 들린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난청이 있다고 막 자꾸 고함이 질러지고 막 소리가 자꾸 커지는데 그럴수록에 차분하니 중저음의 목소리로 전달해야지 더 잘 들으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27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기초 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 하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네, 4번 인슐린의 민감성이 감소된다가 정답입니다. 자, 27번의 문제는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거는 내분비계에서 지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각 시스템별로 노화에 따른 변화, 일반적인 전체 변화에 대해서 언급이 쭉 되어 있죠. 소화기계에서도 그렇고 심혈관계, 내분비계, 뭐 근골격계 다 해당이 되죠. 자, 거기에서 노화에 따른 변화 해가지고 그거는 다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든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27번의 내분비계 변화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내분비계는 말 그대로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각종 모든 대사를 이제 조절하는 곳인데요. 자, 4번에 보면 인슐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호르몬? 췌장에서의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근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도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지 유지가 돼야 그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할 건데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해주는데 그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우리 감수성이라고도 하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다 보면 인슐린이 분비가 된들 그거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혈당은 올라가게 된다. 이리 보면 되죠. 그래서 감수가 맞고 자 그러면 포도당의 대사 능력도 또한 감소된다. 민감성도 감소되고 인슐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의 역할이 뭡니까? 자, 우리가 혈관이 있다고 여기 보고 여기 옆에 세포들이 막 있고요. 그죠? 자, 췌장에서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자,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탄수화물 먹으면 혈중에 포도당이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겠죠. 혈중에 포도당, 당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 수치 올라가면 안 되니까 자,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러면 이 인슐린의 역할은 혈중에 있는 이 당을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자,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혈중에 있는 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작용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돼도 민감성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 들어가고 하게 하는 이 그리고 포도당의 이 대사 에너지원으로 쓰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기능도 다 떨어져서 결국은 고혈당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5번에도 보면 공복시역에서 혈당 수치가 어찌 됩니까? 아무래도 올라가 있겠죠. 자, 그것은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 또한도 줄어든다. 당 내성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자, 인슐린의 민감성도 감소되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체도 또 어찌 됩니까? 분비가 감소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당 내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당 내성 뭡니까? 자, 세포가 혈중에서 포도당을 끌어당기는 세포로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가 당 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복합적으로 다 발생을 하다 보니 자, 혈당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번에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가 아니겠죠. 기초 대사율은 떨어집니다. 그 원인은 자, 우리가 나이가 되면서 근육 질량, 근육량이 훅 줄어들죠. 감소하다 보니까 기초 대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줄어들어서 밥맛도, 입맛도, 뭐 물맛도 어떤 것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하죠. 자,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한 21, 2살까지는 계속 이제 증가하다가 우리 몸에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21, 22살 이후로는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근골격계가 성장되지가 않아요. 거의 계속 근육의 양이 줄어듭니다. 자, 2번 갑상샘 호르몬의 증가가 안 되겠죠. 다 이 호르몬들이 다 감소된다.
자, 특히나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좀 더 표가 나는 게 호르몬의 감소가 표가 많이 나는 게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췌장에서의 인슐린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난소에서의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더 분비가 좀 확 줄어든다 보면 되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증가로 이제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러니까 크기도 감소되고 이 갑상선은 크기도 감소되고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든다. 특히나 이제 표가 또 많이 나는 게 난소에서의 여성 호르몬도 많이 줄어들죠. 자, 3번 뇌하수체의 크기가 증가될 리는 없겠죠. 근데 크기가 뭐 감소되는 것도 뭐 이거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특히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랑 그 다음에 이 뇌하수체는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하는 건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요 신장이 양쪽에 있고 그죠? 콩팥 양쪽에 신장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쫓겨나는 혹같이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게 부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분비하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그 뇌하수체랑 부신은 큰 변화는 없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28번.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보기 1.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 배변 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 사회 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정답은 네, 1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키워드가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라고 영양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요양보호 기초지식 큰 제2장 단원 중에서도 세 번째 큰 단원 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이라고 나오죠. 이제 질환 파트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영양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자, 나머지 2번에서 5번 다 좋은 얘기인데요. 그죠?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번의 인지 기능 저하는 결국 치매 어르신이다. 그죠? 네, 치매가 계신 분들은 결국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습니다. 개인 위생도 안 되고 식사하는 것도 안 되고 뭐 만들지도 못하고 뭐 드시지도 못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치매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일상생활 영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챙기고 어떤 요리 자체도 불가합니다. 나중에 더 심지어 더 나아가면 뭐 아예 떠먹는 것 자체 또는 진짜 말개에는 입에 갖다 넣어드려도 저작하는 거 씹는 그 자체 행위도 잊어버리는 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치매 중에서도 습식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자, 너무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죠. 자, 먹은 걸 또 까먹고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 달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칼로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또 어떨 때는 아예 거부합니다. 피해망상으로 저게 독이 탔다 하면서 아예 곡기를 끊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또 불균형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섭취량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식증 같은 경우에도 있죠. 그죠? 어떤, 먹지 말아야 될 걸 막 먹는다든지 등등. 어쨌든 이런 섭식장애가 또 심한 경우에는 더, 치매 대상자 중에서도, 영양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29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2.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3.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4.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5. 지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네, 2번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29번 문제의 키워드는 운동 돕기 방법입니다. 자, 운동이 우리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파트에서죠. 또 운동이 또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그러니까 현재의 대상자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양과 적정한 수준의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자, 이 1번에 보면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아니죠. 우리가 임의로 뭐 중단시켜서도 안 되고, 자, 지금 현재의 대상자 상태를 잘 파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금기해야 되는 또 질환들이 있죠. 뭐 호흡곤란이 심하다든지 심부전이 있다든지 자 이런 분들은 그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너무 심한 운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금기해야 되는 질환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는 지금 현재 투약하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혹시 어지럼증이라든지 또 투약의 우리 부작용, 약들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는 있대 우리가 임의로 뭐 중단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강도가 높은 동작부터 시작한다. 아닌가 아시죠? 그죠? 강도가 낮은 것부터. 그러니까 강도 또 빈도와 기간을 서서히 증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몸이 적응을 하죠. 자, 4번.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거 하면 됩니까? 자, 안 된다. 이런 운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금기입니다. 자,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태권도라든지 농구, 탁구, 뭐 탁구 같은 거 좀 잘 하실 수 있죠.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들이 다 몸을 빠르게 바꾸는 그런 운동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균형이라든지 감각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또 심해질 수 있고 해서 좀 낙상의 우려가 있다 이리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지침 전에도 그렇고 고강도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충분히 이제 그때는 휴식을 좀 취하고 주무실 준비를 해야 되는 좀 시간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동은 항상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준비 운동, 그 다음에 마무리 운동도 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정된 그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뭐합니까? 중간에 휴식도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운동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 그 뒤쪽에 보면 그 일상생활 지원 파트에서도 나오는 운동에 대한 내용이 좀 언급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하고, 근력 운동은 이렇게 좀 해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 유산소는 우리 걷기 운동 같은 거 있죠.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 2회에 한 번 할 때 20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30번.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4.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5.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네,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가 정답입니다. 자, 30번 문제도 우리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관련한 내용인데 자, 수면 문제가 좀 언급이 됩니다. 자, 답은 2번이고 자, 1번에 보시면 수면량이 자, 증가되지 않죠. 오히려 감소됩니다. 자주 깨고 수면량이 그래서 줄어든다. 3번 낮에 졸음을 덜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느끼죠. 자, 그래서 낮 동안 했던 졸음이 계속 오죠. 왜? 밤에 못 주무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낮에 계속 졸고 또 낮에 계속 또 졸았다 보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낮에 졸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어쩐다 했습니까? 계속 자극을 하고 깨어서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 같은 걸 통해서 산소도 충분히 들이마시고 뇌나 우리 몸의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자외선을 쬐어서 우리 멜라토닌이 뇌에서 충분히 분비되어서 그게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다. 그죠?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분비가 잘 되도록 그런 것들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낮 동안의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4번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낮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죠. 잠깐 또 잤다 깼다 반복합니다. 5번 잠자기까지의 시간이 그래서 길어질 수밖에 없죠. 문제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백일의 디프테리아 2. 파상풍 디프테리아 3. 파상풍 인플루엔자 4.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네, 2번 파상풍 디프테리아가 정답입니다. 자, 31번 문제는 키워드가 예방접종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데 10년마다 추가 접종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뭔지.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권장하는 예방접종 표가 나와 있죠.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처럼 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요 애들은 자, 1차 접종할 때는 요 세 개를 다 세트로 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 맞을 때는 추가 접종할 때는 요 파상풍 디프테리아만 추가 접종을 한다. 10년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감 백신이죠. 이거는 매년 1회 맞죠? 뭐 연령에 상관없이 매년 1회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폐렴구균, 폐렴을 잘 일으키는 균 이름 폐렴구균이거든요. 자, 얘들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 65세 우리나라에서 1회 무료 접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돌보는 어르신들이 미접종한 경우에는 모시고 가서 접종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65세 미만이라도 우리가 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으신 분들 있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1회에서 2회 정도는 접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나이 65세 미만에도 한 1회 정도 접종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 면역력에 따라서 50대에도 접종해도 되고 뭐 65세 이상은 더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 보는 거죠. 그때도 1회 권장을 한다 보시면 되죠. 자, 요 표를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 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네,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가 정답입니다. 자, 32번의 키워드는 기록의 목적, 우리 요양보호 기록을 하는 그 목적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 이 32번부터서는 이제 또 단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자, 저 뒤쪽에 나오는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가 나오죠. 자, 요 단원에서도 출제가 꼭 두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뭐 기록의 목적, 그다음에 보고의 형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데 또 정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책임감 강화가 맞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한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기록의 목적은 첫 번째, 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자 다에 보면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면서 그죠?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야지 그 다음은 뭘 하지? 그 다음에 인수인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연속성도 유지되고 그러면서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또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잘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자, 나의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또 입증하기도 위한 거죠. 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멸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서비스는 특히 의료 서비스든 이런 요양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성 말했고, 그죠? 그 다음에 라에 관련, 뭐 시술장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대상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도 맞죠.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그 방법의 지도 관리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뭐 잘못된 부분이나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지도하고 방법을 수정도 하고 뭐 관리가 필요한데 어떤 그 기록이 없다면 그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도 관리를 위해서도 기록이 필요하다. 바에 가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함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서비스의 표준화와 여기 나왔듯이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자, 이 표준화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스탠다드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야 그 서비스를 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모델을. 자, 그래서 그 서비스의 표준화와 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기록의 목적을 그냥 무조건 외울 건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하면 눈에만 좀 익혀 두십시오. 문제 33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보기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네,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이 정답입니다. 자, 33번의 키워드는 자, 업무 보고의 중요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록 및 업무 보고에서 기록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왔고 아까 32번에서 지금 33번에서는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원활한 업무 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거거든요.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가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무 보호의 중요성은 2번에 나와 있는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위함이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1번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 아까 이 앞에 32번에서 얘기했듯이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도 뭐였습니까?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업무 보고 또한도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3번에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이 터지거나 응급상황이 터졌을 때 빨리 보고해야 되죠. 그때 근데 빠르게 급하게 해야 될 때는 무슨 보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두 보고 해야 되겠죠. 그때 뭐 서면 보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업무 보고를 빨리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보기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정답은 네,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하고 타협을 한다. 그죠? 자, 34번은 키워드가 임종 적응 단계이고 그 중에서도 타협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34번 문제부터서는요. 자, 필기시험의 마지막 우리 출제 단원인 요양보호 강론에서 임종 요양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 항상 출제가 2개가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은 또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자, 34번처럼 임종 적응 단계가 참 많이 나오고 시험 단골 손님이고 그 중에서도 타협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타협 같은 경우에는 제3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타협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애 장가 갈 때까지만 우리 애 뭐 결혼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하는.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임종 적응 단계 5단계를 한번 보고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부터 인간은 뭐 수용이 안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돼서야 수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나는 지쳤어. 마지막 여생을 정리하고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부정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고립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다른 병원에 뭐 찾아가 보겠어. 아까 5번에 나와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자, 2번째 분노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분노 사실이 맞거든요. 부정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분노가 일어납니다. 반항과 분노로 감정을 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하면서 목소리 높여 화를 내고 불평하고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특징도 있다 보면 됩니다. 그죠? 분노를 또 표출하니까 관심을 끌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가 이제 타협을 이제 합니다. 분노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걸 아니까 이제는 제3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죠. 우리 애 시집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이런.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라도 삶을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또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이제 우울이 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 자, 그래서 근심과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있는 상황이고 울기도 하고 조용히 울다든지. 자, 마지막이 돼서야 우리는 이제 수용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수용. 이제 나는 지쳤어. 이렇게 보면 되죠. 요 대사 같은 거 있죠.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요런 것도 좀 눈여겨봐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또 보면, 자, 1번에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하는 게 아까 뭐였습니까? 자, 두 번째 분노 단계가 있었죠. 그죠? 분노. 자, 그 다음에 2번,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나는 슬퍼 하는 거 있었죠.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우울이죠, 우울. 그 다음에 이제 소리칠 힘도 없다. 이제 나는 지쳤어. 모든 걸 받아들여. 이게 뭡니까? 마지막 단계 수용이죠.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봐야 돼 하면서 아직은 또 회복할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다 아직이죠. 그래서 부정하는 단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해서 순서대로 꼭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35번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3.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4.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5.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은 네,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 부분을 올려준다가 정답입니다. 자, 35번의 키워드는 임종 직후의 돕기 방법입니다. 자, 답은 5번이고, 자, 어깨 쪽과 머리를 올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똑바로 평평하게 누워 있거나 머리가 조금 낮게 이렇게 있으면 얼굴 쪽에 뭐가, 혈액이 고여 있겠죠. 정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서서히 사망하고 나면 우리가 체온이 서서히 식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얼굴이 처음에는 흐옇게 되고, 나중에는 시푸르죽죽하게 약간 거무끄리하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자, 그러면 얼굴 색의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싫고, 또한 또 우리가 근육이 다 무력해지죠. 그죠? 사망을 하면. 그럼 입이 또 이렇게 벌어집니다. 머리 쪽이 낮게 되어 있으면. 자,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모로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머리 쪽과 어깨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자, 제거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임의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료인에게 의뢰해야 되는 의료행위라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뭐 의뢰하기 전에 다 알아서 뺍니다. 와서 제거하고 그 빼고 나서 뭐 삼출물이라든지 혈액이 좀 남아있는 혈액이 빠져나오면 배액되면 그쪽을 이렇게 또 이렇게 집어주죠. 봉합을 해주고 거즈로도 덮어주고 이래 합니다. 자, 2번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두기엔 참 보기에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쏨이나 꺼지를 적셔서 올려드립니다. 자, 3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자, 얼굴을 시트로 덮어주면 좋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만? 시트는 어깨까지만 이렇게 덮어주고요. 깨끗하게 해놓고 얼굴을 그냥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영안실로 밑으로 내려갈 때는 또 꽁꽁 다 시트나 뭐 덮개로 다 싸가지고 결국 내려가는데 그때 덮더라도 지금 병실에 있는 동안은 가족이 와서 보내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막 도착하는데 막 얼굴이 시트로 덮여져 있고 이러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그 이미지가. 자, 그래서 어깨까지만 올려드린다 보면 됩니다. 4번 대상자가 있는 방에 조명을 꺼둔다. 자, 완전 탁 꺼놓으면 좋지 않죠. 자,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그냥 조명은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안정감 있게.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어연님들. 자, 긴 시간 동안 필기 35문항 풀이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휴식을 좀 취하시고, 자, 실기 문제 풀이해서 또 보입시다. 어연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